지금 이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말이 많은데 이제 그 시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시황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하락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줄줄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만만 지금 뿜뿜 표정 지금 표정만 보세요. 막 지금 뭐 다 부셔버리겠다. 뭐 폭락 다 부셔. 뭐 지금 이런 표정인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저거 그럴 수밖에 없어 오늘. 자 이제 이게 이제 시각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이제 시황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지 확신이 있으잖아요. 네. 보시면 이게 국가 공식 통계가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지 않습니까? 저는 전주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냐, 전라북도 전주가 아니라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색깔로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서울시 지도에다. 그죠? 단풍입니다. 단풍인데 이제 여기 빨간색이라는 게, 빨간색은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은 내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란색이 없어갖고 파란색이 표시가 안 될 뿐이지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사실 제일 빨간 건데 0.3 이상이면 보통 폭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 지정할 때도 0.3 이상이면 조정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빨간색이죠. 여기 보면 제일 빨간색 이런 거 보면은 마우스 오버면 다 0.3이야. 다 만렙이네 그럼. 0.4.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정지역 지정해도 아무 조정지역 지정해도 되는 거지. 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지난 정권에는 바로 했잖아.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남 3구랑 그 옆에 붙어있는 그 한강 6대장들이 있지. 그 3+6, 9개구. 그래서 강동구부터 해갖고 보면 다 어때요, 색깔이? 완전 빨갛죠? 네. 정말 아쉽게도 노도강, 금강구는 정말 짠 것처럼. 버리는 건가? 위아래 잘린 건가? 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안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오르고는 있는데 약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망고맵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를 들면 그 4월 초에는 어땠냐 한번 볼게요. 4월 초를 누르면 돼요. 이건 누구나 이제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리얼 망고 에듀 들어가시면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되는데 좋은 건 늦게 뜬다고 좀 기다려야 돼. 4월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 4월에는 보시면 그때도 한강 주변하고 강남 쪽만 색깔이 좀 연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던 온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그때 보면은 이제 노도강, 금강구는 내리고 있었죠. 이 그림에서 똑같이 색깔이 빨간색의 농도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자, 보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강남 3구에 시작했고 한강 주변으로 갔다가 노도강까지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핫했을 때 한번 볼까요? 2021년 연말 한번 볼까요? 2021년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의 그 즐거웠던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 순간들. 그쵸, 행복했었는데. 네. 이때도 보면은 비슷하죠, 그죠? 이때 말고 이거 아니거든요. 가을 있어, 가을. 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때도 강남하고 한강 주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그죠? 신기하다. 신기하죠? 마치 우리 예전처럼 한번 해보자라는 듯이. 그렇지. 어쩜 이렇게 형태가 비슷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21년 초반에 아주 핫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때 노도강 보세요. 핫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도강만 빨갛잖아, 이거 봐봐. 제일 빨갛잖아. 노원구만 제일 빨갛잖아. 그 금강구도 빨갛고, 그죠? 중간은 좀 연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죠. 반대잖아요, 그림이. 네. 가운데가 연하고, 그 이전에는 제일 이제 상승의 끝물에는 가운데만 연하고, 이제 하급지들이 빨갛잖아. 양쪽이 그치. 빨갛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운데만 빨갛고, 양쪽 끝에 하급지만 이제 연해. 약간 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지. 다음은 노도강 금관구다. 그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가보면은 노도강이 오른다는 느낌이 없어. 노도강에서도 일부 아파트만 오르는 느낌이야.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화 걸면 매물 사라지고, 이런 단지들도 조금씩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이씨,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망고쌤 맨날 나와갖고 뭐 서울 빨갛다, 막 눈으로 보여줬지 않냐,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안 올랐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한강 주변에 마용성광이라고 있잖아요. 네. 마용성에다 광진구가 있고, 마용성, 광, 강동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은 신축은 이미 이제 다 올랐어. 그리고 이제 그 준신축 대단지 쪽으로 이미 옮겨갔고, 그 데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 성동구에서 하급지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위쪽에 동대문구나 아니면 노원구 쪽에 역세권 신축으로 갈 거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축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도심의 구축을 보는 거고, 나는 구축은
엄마 힘들어. 예. 나는 신축 무조건 신축이야. 얼죽신. 어느 정도 신축. 그런 분들은 역세권에 이제 소형 24평 신축으로 이렇게 매수 문의가 들어가면서 호가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화랑론자들이 하는 거 봤어? 뭐 나가봐야 알지. 뭐 맨날 뭐 떨어질 거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이거 어떻게 일시적이야? 이게 지금 5년 몇 개월 만에 최고로 빨간 건데 이게. 5년 몇 개월 만에 5년 몇 개월. 근데 이렇게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예요? 좀 훨씬 더 센 것 같은데. 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강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통계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 한국부동산원 전에 한국감정원이었잖아. 그때 생각나시죠? 지금 SH 사장님 김원동 씨가 이제 주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18% 올랐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배, 3배 더 올랐다.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부동산 데이터가 조작이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현실을 반영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정권 바뀌고 이제 통계청장도 뭐 바뀌고 뭐 감사도 받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원동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표본이 확 바뀌었어요. 한국 부동산의 표본이 바뀌고 시장을 좀 더 잘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었어. 그 당시에는 KB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더 잘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통계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 부동산원이 더 잘 반영하는 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르면 옛날에 오르는 것보다 더 빨갛게 나오고 내리면 더 파랗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5년 몇 개월 만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1년에 그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집 사던 그 시기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이거 좀 이렇게 농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걸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엄청나게 서울이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도 이제 못 믿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와 집이 너무 올라서 나는 설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요거를 좀 한눈에 더 보기 좋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최근 15주간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서울시 아파트 가격 흐름을 싹 표시해 본 거죠. 이게 4월 1일,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4월 1일이고요. 보세요. 이게 천천히 달아오르다가 이쯤에 와가지고 이제 막 내가 마음이 설렌다. 막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간 다음에 최근 3, 4주 만에 한 5주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빨개지고 있는 거죠. 미쳤다 바로. 미쳤다. 근데 이게 이제 5년 2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021년의 그 폭발적인 그 시기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상승의 초입이다. 아직.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간데? 상승의 초입이다. 색깔이 좀 진하게 좀 표현이 됐을 뿐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좀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약하게 말했고 이제 통계가 바뀌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세게 얘기하는 거지. 데이터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 안 합니다. 데이터가 뭔 말합니까?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데이터는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아오르니까 언론에서 퍼나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집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게 서울하고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도 일부, 인천의 일부 상급지 그 정도만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어느 놈이 집이 지금 오른다 그러냐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요.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대구도 수성구만 올랐지. 우리도 대구요? 막 이러는데 대구는 대구 뭐 부산 이런데 울산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상급지 빼고는 거기 마린 도산위부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빼고는 다 이제 몰라. 삼익비치를 쓸어 갔다는 주말에 삼익비치는 맨날 쓸어 가. 서울 사람들이 또 서울 사람들이 쓸어 갔다 그러지. 그거 쓸어 갔다니 한 5번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다 쓸어 갔대요. 부산 분 절반 뭐 타지 반 이렇게 쓸어 갔다고. 그 경상도 분들이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들만 억양이 좀 다르잖아요. 한국말을 쓰는데 한국말 같지 않잖아. 약간 억양이 다르잖아. 말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부산에 가서 서울말을 하면 또 바로 티가 나잖아. 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오면 서울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느낌이 막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동막골에서 이제 양키가 나왔고 영어 쓰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야. 되게 많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가서 이제 외지에서 와서 말하면은 다 이제 좀 특이한 억양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엄마는 어거지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되게 이제 막 새로우니까 다 외지인들이 엄청 많이 온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는 뭐 삼익비치는 몇 번째 쓸어가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들어온다 뭐 정도겠죠. 아, 이게 지금 이 농도가 상승 초입이다. 그렇지. 경기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을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하는 거고 좀 덜 이야기하는 거지. 지방이 때가 오면 또 지방만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저도 지방에 많거든요. 집 많고 지방 아파트 올라야 되거든요. 물린 것도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오르면 좋은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도 지방 지금 올 거니까 빨리 사라 그래고 막 뛰어가지고 내 거 다 팔고 서울에 똘똘한 거 사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아니라는 거지 지금 타이밍이. 서울 무세가 아니다. 서울 무세가 아니라 지금은 서울 무세처럼 보이나 서울이 제일 좋기 때문에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다. 서울에 좋은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 다음을 노리자. 이렇게 일단 제일 좋은 데가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도 보시면 10%잖아요, 그냥. 10%다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땅이 크잖아요. 이게 평택, 뭐, 네. 처인구 이런 데야. 네. 사실 사람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최근에 보면 가운데에는 서울이죠. 보면 서울 주변은 하트. 우리의 하트가 뭐야? 이 하트 모양이 분당이에요. 천당 밑에 분당. 네, 하트. 999당. 선도지구, 이렇게. 과천. 이번에 10단지가 이렇게 42평까지는 공짜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만, 그죠? 톡방이 또 쫙쫙 돌아요.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 서울 주변에 남북권 위주로, 남동에서 이제 이쪽으로 남북권 위주로 빨개지고, 북쪽은 어때요? 북쪽은, 북쪽이에요. 그냥 북쪽. 평화자치도는 지금 좀 좋진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색깔이 순식간에 확 변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핫해졌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여기다 서울 합쳐서 볼게요. 서울을 중심으로 온기가 봐봐. 와, 서울 딱 넣으니까 바로 색깔 바뀌잖아. 서울 넣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데. 그치, 이해가 되지. 서울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게 온기가 쫙 퍼지는 거죠. 무섭게. 그래서 거래량도 6월달 거래량이 이제 7천 건은 그냥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좀 이따 거래량 체크 또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은 이런 걸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집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쫄고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뷰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어디 좋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그래요? 유튜브 들었더니 하락눈만 나와요. 쫄리는데? 딴 곳에는 넥타이도 안 메고 나오고 맨날 후지그레하게 나오는데 그 넥타이 메고 나와서 안경 쓰고 탁 이렇게 정자세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말이 더 신뢰가가지고 조회수도 훨씬 높고. 제도권 증권사 출신인데. 증권사 출신, 애널 출신인데 애널 출신에다가 단어도 고급지잖아요. 얼마나 고급지게 단어 써.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대로 씨부리잖아. 그러니까 없어 보이긴 한데.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미스터 도넛 출신. 그치, 미스터 도넛 출신이죠. 도넛 가게 아저씨.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으로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부동산으로는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때 또 미스터 도넛 아저씨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 이제. 옛날에 이제 무지성 상승론자였지만, 무지성 상승론이었고, 20년 했으니까. 그쵸. 맞고 깨지고 또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금리까지 장착이 됐잖아. 그쵸. 조금 이제 강해. 그래서 작년부터 한 말 들어보면은 다 맞잖아. 다 맞췄잖아. 역전세도 이제 그리고 전공이 데이터 전산학과 출신이라 전산학과도 옛날 이야기다, 그지? 전자계산 출신이라 이렇게 데이터 혼자서 가공하고 이런 게 취미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경험을 좀 약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경험을 데이터로 또 확인하고 안 맞으면 또 바꾸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업글이 많이 됐다니까. 실거주는 부럽던데요. 예, 들었습니다. 나도 불꽃놀이 보고 싶다. 집에서. 그러니까. 브라이튼에 누워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렇죠. 집값이 더 떨어져야겠지.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부분은 배워야 되겠죠. 후랭이도 배워야죠. 맨날 좋은 이야기 틀어주면 뭐예요. 혼자 맨날 이게 바나나 팔고 있는데 지금. 바나나 사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후원 좀 해주십시오. 바나나 팔아서 브라이튼 언제 가나. 바나나 100만 개 팔아도 못 가겠다. 100만 개. 정리하면 이게 서울이 오르고 있다.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고 최근 5주 사이에 세기가 엄청 세졌다. 거래량도 폭발했다. 이게 팩트죠. 그리고 서울에서 온기가 서울 주변, 특히 남부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 보면 영종도가 계속 밝았네. 그렇죠? 자, 인천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쪽인데 크게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누르면 또 커지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온기가 강서 쪽으로까지 다 퍼지는 다음에 인천으로 옮겨 붙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다 서울 주변 남부권 위주로 이렇게 좀 빨갛다. 이런 거죠. 평택도 분위기 좋죠. 네. 평택. 근데 여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세기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이제 물량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세게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 강남 3구 플러스 한강 주변이 제일 핫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남부권 위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 핵심지로. 이게 팩트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지금 하락론들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6월달 거래량이고, 그죠? 네. 이게 7월달 거래량인데 네. 6월 14일에는 7월달 거래량이 없는 게 맞죠? 그죠? 6월 14일은 7월달 거래량은 6월달 없는 게 맞는데 6월달 거래량이 6월 14일 기준으로 599건이 등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12일 기준으로는 5,957건이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하건데 이게 7,000건 이상 갈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7,000건이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던 5,700건, 10년 평균 5,700건, 6,100건, 그것도 이제 5,700건이라고 하다가 오늘 들어보니까 6,000건 넘는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 평균이. 그거보다 조금 넘은 수준인데 금방 꺼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 어쨌든 7,000건까지 갈 것 같아, 7,000건. 네. 자, 근데 똑같이 7월 건데 12일 동안 등록된 게 555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6월 달이랑 이틀 정도 남아있지만 6월 달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등록이 된 걸로 봐서 추이상으로는 7월이 6월 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처지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10년 평균으로 보면 엄청 높은 거다. 물론 10년 평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년 평균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1월 달부터 뭐 2,000건부터 해갖고 슬슬 3,000, 4,000 해갖고 갑자기 이제 6월 달에 6,000, 7,000까지 찍어버리니까 5,000에서 바로 7,000 찍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아까 그림 봤듯이 최근 4주 사이에 확 따라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등기를 칠 거니까 곧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여전히 6월 거래량 보고 7월 거래량 보면 7월, 8월까지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자꾸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훅가시만 넣고 있죠. 훅가시만 넣고 있는데 이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규제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 정도 분위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0.3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건지 아닐 건지 테이블 위에 지난 정권에서는 올라가는 거죠.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높으면 조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겨우 살려가지고 이제 막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죽여? 그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이자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힘든 게 뭐냐면, 이자를 올려버리면 지금 서울 빼고는 다 힘들잖아. 서울 주변 빼고는 다 힘든데, 그 나머지 지역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금리는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를 지금 가상금리를 압박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 올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상금리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자 보세요. 금리가 우리가 실제로 금리가 올리네 내리네 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피부에 닿는 금리는 대출금리란 말이에요.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장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은행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에다가 그 이익을 붙여가지고 대출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3.5에서 계속 안 내려오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장금리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크게 맞춰가지고 예상해갖고 미리 이제 시장금리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 가상금리를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해갖고 인위적으로 많이 낮췄어. 그래서 시장금리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출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2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지역, 강남권 위주로 해가지고 거의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 이제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만큼 다시 탄력이 있는데, 힘이 좋은데, 이런 데는 먼저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온기가 퍼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때가 됐잖아, 이제. 너무 참았잖아요, 그동안에. 막 지금 엄청 매려운 거야. 화장실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형이 안 나오는 거, 형이 아직 화장실 안 갔기 때문에. 미쿡이, 파월이, 미쿡이 형이 먼저 갔다 오고 나면 내가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쿡이 형이 자꾸 문고리만 잡고 들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참고 있었는데, 미쿡이 형이 이제 들어갈 것 같잖아. 파월 형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 같잖아. 그래서 내리려고 딱 봤더니, 어머야. 부동산이 확 따라올랐네. 못 보던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며칠 전에 그죠? 이야기했죠. 확 따라올랐네. 기준금리 낮추면 야 난리 나겠는데? 그럼 어떻게? F4가 또 모이는 거죠. F4? 한국은행장, 파이낸스, 금융 4인방, 한국은행장,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뭐 이렇게 하고 4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 야,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부동산이 이 분위기로 가면 기준금리 내리기 되게 부담스럽거든. 부동산은 좋은데 자영업자들은 다 힘들지 않냐. 기업도 힘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건 내려버리면 부동산이 뜨니까 이거 조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한국은행장이 이렇게 신호를 날리니까 이제 어떻게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가상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상금리를 올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은행들이 5대 은행이 가상금리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되는데 5대 은행 말고 인뱅이 있네. 카카오 이런 애들이잖아. 네. 걔네들은 이제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 5대 은행이 잡고 있는 시장에서 매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점포도 없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텔러들 연봉 많이 주거든. 유지하려 그러면 그죠? 그 뭐 점포 내고 이런 애들인데 걔네는 그거 없잖아. 그래서 비용이 싼 거야. 그래서 싸게 대출을 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인터넷 은행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 은행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제 싹 빨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상금리 올려버리면 인터넷 은행으로 더 몰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시중은행인데 경영 강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인뱅을 조져가지고 인뱅의 가상금리를 올려버린 거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금리를 올리는데 그래서 0. 몇 %씩, 1%씩, 2%씩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놔야지 기준금리를 낮춰도 기준금리 낮추는 효과가 좀 덜하지 않겠냐. 한국은행의 창드래곤이 내리는데 그래도 내리는데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거를 확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이 금리를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서울 빼고는 나머지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다 골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 사겠어요? 물량도 안 그래도 많은데? 대구, 부산 막 물량 되게 많은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PF 문제 해가지고 미분양하고 이렇게 그 골마 터져 있던 것들 이렇게 분양이 돼가지고 싹 빠져야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돼요? 더 골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올리지는 못할 거다. 네. 기준금리 내리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용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0.5% 올리잖아요. 이게 막 압박이 자기들이 이제 뭐 해가지고 0.5%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0.5%면 1억이면 1%면 100만 원인데 0.5%니까 1년에 50만 원 늘어나는 거고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4만 5천 원 정도, 4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이자가. 네. 그거 올렸다고 한 달에 4만 원이 겁나 무서워서 대출 못 받겠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크게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그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도 기준금리가 한번 확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도 완전히 이제 확실히 내려가는구나. 이제는 진짜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나는 더 무섭다. 걱정된다. 장관님은 일시적인 잔등락이라고. 그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은 서울 수도권만 보고 있는 우리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장관은 국토잖아요. 국토.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이어도까지 기시까지 쫙 다 보셔야 되잖아요. 일부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서울 요만큼만 보고 정책을 일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지역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적인 이만큼 이런 얘기잖아. 지역 이만큼.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은 부족한데 다른 데는 나만 넘친다. 전체적으로 보면 콸콸 나만 넘친다. 대구 가보세요. 대구.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 대구의 미분양은 집계도 안 되는 것도 있다잖아요. 대구만 그러겠습니까? 그 시행사가 공개를 거부하면 미분양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미분양을 집계할 때 지자체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니네들 그 미분양단 갖고 와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갖고 와봐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들이 알아서, 시행사들이 알아서 갖다가 이렇게 몇 개 미분양 나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사실 자기들의 치부 아닙니까? 치부인데 왜 갖다 줬는지 알아요? 이제 거기 인허가도 받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에 뭐 밑보이면 안 되잖아.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아이고 지금 미분양 현황 공개했다가 미분양 분양 더 안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뭐 관공서에 조금 밑보이더라도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안 공개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시에서도 이해할 거 아니야. 미분양 이 모양인데 그 상세하게 낱낱이 공개해버리면, 야,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어? 나는, 와, 아무도 안 사는 걸 내가 분양 막 열받아. 이런 분위기 될 수 있으니까. 살짝 뭐, 그래도 뭐, 압박을 안 넣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생리, 구조,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좋죠. 어쨌든. 그래서 미분양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울 잡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지역적인 문제. 땅 면적으로 보면 많은데 요거 잡으려고 이렇게 전체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국토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네가 지역적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서울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거지 다른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야. 지역적이다. 일부 지역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해서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다.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대출받아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지 말해.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참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냥 무주택자로 살아야 돼. 자본주의에서 돈 자꾸 찍어내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 뭐 지금 뭔지 사야 되는데. 나중에 살아.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니까. 집 살 타이밍 온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이유가 있냐 이거야. 근본적인 문제. 더 떨어질 이유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말해볼게요.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라 그러면 생애 최초나 뭐 보금자리 특례론이 되겠죠. 또는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집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특례론 뭐 신생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서 펌핑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대부분인 거잖아. 지금 그 하반기 하락론의 핵심은 이제 항상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일일이 대꾸하기도 힘들지만 지금의 핵심은 정부가 지금 특례론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시장을 받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빠진다. 분명히 수요가 빠진다. 분명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가 빠진다. 그래서 결국에 수요가 빠질 거니까 이 특례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거래량이 막 터졌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이미 소진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7월, 8월,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쭉 빠질 거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라. 내가 그때 사라. 그럴 때 사라. 딴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내 조회수를 빡빡하게 올려줘라. 그래야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 그러면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로. 제가 동네 아재처럼 너무 이야기했는데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특례론 상반기에 나간 거를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정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반기에 나갔던 특례론이 신생아 특례론이겠죠. 특례론이 이제 6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대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용도로 사용했고 2조 원 정도, 2조 원 좀 넘는 돈을 이제 신규로 주택 구입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례론으로 이게 받치고 있어서 이게 올라간다? 2조 원인데? 그럼 이 2조 원의 사이즈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크다 작다는 주관적인 거니까 좀 약간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실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취소된 거 빼고 전체 아파트 거래된 양을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 가격이 95조에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100조인데 특례론 얼마 나갔다고요? 2조. 그래, 몇 프로야? 2%? 그러니까 특례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 50명 2%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로 얘기하자고. 통계로. 특례론을 바친다라고 하는데 통계로 뭐로 이야기하라고. 2조 뭐 2, 3조 되겠지. 2%, 3% 가지고 전체 시장을 흔들었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강남부터 올랐잖아. 강남은 9억 이상이잖아. 특례론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특례론으로 팔고 나면 나도 통계를 보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 했지. 팔고 나면 파신 분이 다시 상급지로 가고 옮겨 타고 해가지고 이게 촉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갔다. 물론 그 이야기도 근거가 있는데 막상 통계를 까보니까 그렇게 나비 효과 비슷하게 했고 이렇게 되기에는 근데 특례론으로 나간 그 주택 구입용으로 나간 특례론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죠? 근거가 있잖아요. 숫자로 얘기해야지. 그렇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봐요. 막 다 비쌉니다. 다 이게 막 일반 대중들이 막 되게 냉철한 차가운 머리를 가진 냉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대부분 다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러면 코인 같은 거는 뭐 절대 1억은 안 되겠네요. 그죠? 뭐 200, 300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뷰.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런 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계속 그래서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게 어렵잖아. 그러면 집값을 이끌고 가는 핵심이 뭐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막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집값을 움직이는 거는 뭐 심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짧게 보지 말고 부동산을 출신 애널리스트들이 설명을 하니까 시향 브리핑을 계속 하는데 집은 한번 사면 2년이야 2년 최소 2년 이상 들고 있어야 되고 평균 보유기간이 7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7년이나 1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사는 게 맞다는 거죠. 맨날 뭐 오늘 실거래가가 어떠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식은 그렇잖아. 9시 땡 하기 전에 30분 동안 브리핑 하죠. 오늘은 뭐 환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저 하다가 장이 딱 끝나고 나면은 또 바로 이제 마감 브리핑을 하죠. 근데 아침에 했던 거 다 틀렸어. 근데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다른 얘기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래 막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늘 현상 브리핑 정말 잘해.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또 브리핑하면 내일 또 다 틀려. 또 다른 거. 그게 너무 자꾸 단기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니 자꾸 틀리는 거지. 그쵸? 7년, 10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어디가 오르겠어요. 돈은 계속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 집값을 좌우하는 이 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간시장하고 금융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시장이라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 금융시장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금리, 대출금리. 이 두 가지만 봐도 큰 그림을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공급과 금리. 근데 금리가 조금 떨어졌는데 당장 오늘 뭐 집값 싸게 내가 팔았어. 그럼 내가 느끼기에는 집을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은 내가 싸게 팔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뭐 1년, 2년 두고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입주 물량이 터져도 당장 뭐 한 달, 뭐 6개월 뒤에 터져도 6개월 뒤에 예상해서 미리 내가 집을 빼가지고 텐트 치고 살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입주 물량이 터져도 지금 가격이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 1년, 2년 뒤에 갈수록 입주 물량이 메말라고 시가 뭐 말라 비틀어져도 당장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 옆에 뭐 500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좁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장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지. 맨날 새로운 게 나오고 뭐 둔촌주공 망했다. 이렇게 수요가 없어질 거다, 소진될 거다, 등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막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좀 길게 놓고 보면은 금리하고 입주 물량이더라 이거죠. 이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고요. 시기의 문제고 세기의 문제지. 결국엔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시장 금리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리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2026년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든다. 40년 만에 최저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1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두 개에서 벗어난 이야기잖아. 네.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 유효수요가 없다. 유효수요 이야기도 이제 케인즈 이야기인 거잖아. 수요는 많아. 강남에 수요는 많은데, 그게 이제 잠재 수요고, 강남을 살 수 있는, 네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살 능력이 되냐, 네가? 그게 유효수요 아닙니까? 강남 30억인데 30억 있냐? 이게 유효수요잖아요.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개가 결합이 돼야지 유효수요가 되는 건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수요가 없어져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면 잘 생각해봐야 돼. 가격이 오르면 우리 집 가격도 올랐어. 그죠? 이게 10억이다가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옆에 집도 15억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15억으로 올랐으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17억이에요. 그럼 2억만 보태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보면은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지불 능력이 다 올라가는 거야.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팔고 또 다른 걸로 더 비싼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단순히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유효수요만 생각하는 거지.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살 사람이 없어.
돈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데 돈이 왜 자꾸 없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매할 생각이 없어. 그게 이제 2010년부터 2013년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 수요가 없으면 그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임대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금리도 낮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전세가 엄청 빡세게 오른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바뀌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로, 항상 합은 똑같아. 총 합은 똑같은데 그게 매매로 가느냐, 임대로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금리도 떨어지는데 매매가 안 오른다. 그러면 전세가 몇 배 오르겠죠. 그게 2010년 그때 아닙니까? 그때 아닙니까? 미친 전세. 1억짜리가 1년 지나고 나면은 막 2억 5천, 막 이런, 1억 7천, 막 2억, 막 이런 때 아닙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은 매매는 천천히 떨어지고 전세는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서 매전갭이 빠르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서울만 너무 이야기해서 그런데 서울은 그때 20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잖아요. 대구하고 부산은 엄청 올랐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그때 지방 대구 부산에서 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했지. 우리끼리는 요즘 누가 서울에요? 다 지방 가 있어요. 선수들은 막 그랬었죠. 근데 스타들도 많이 나오고. 그쵸. 스타들 많이 나오고. 그때 저는 빵 장사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죠. 아, 도넛. 너는 마무리. 야, 부동산인가 본데? 막 이러면서 다시. 폰데링에서. 폰데링 잘라먹고 잘라내고 나오던 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MPL부터 배웠죠. 망한 데가 많으니까 서울에 MPL부터 배우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왠지 고수의 스멜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다 지방 가 있잖아요. 막 이러면 그러고 막 좀 지나니까 천안에 뭐 경매를 받아갖고 무게부로 이렇게 막 세팅하고 막 무게 월세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았었어. 그렇게 많았었어. 그런 시기였죠. 어쨌든 전세가 엄청나게 빡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때 스타들은 많이 나오고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도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라야 매매가 오르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낮아서 지금 안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양상이 완전 달라요.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르는 게 아니라고. 전세가율이 좀 차고 올라줘야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래. 그래서 학습을 했었죠. 학계에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 지금까지 결론은 이거예요.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른다는 거는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이라고 했다는 거죠. 보통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더라. 이 정도지. 전세가 오르면 꼭 매매가 올라는 아니다. 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크면 전세 안 살고 매매로 갈아타는 거죠.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큰 것 같다는 거지. 왜?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2020년, 21년에 포모,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지. 그게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꾸 갈아타는 거죠.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갈아타고 1주택에서 더 좋은 데로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제 말대로 전세보다 매매가 더 빨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1% 정도 수준에서 벌써 스타트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전갭이 좀 붙는다다가 다시 벌어질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오르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오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눈으로 보여드렸죠.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현실을 부정하는 상승론자도 있고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올라야 내려야 된다랑 집이 오르고 내린다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락론자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직도 뭐 여전히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핵심 포인트에서 두 가지 공간하고 이제 수급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막 해대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 뭐라 그러냐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정부 탓하는 사람 또 그 뭐라 그러냐 아직도 당이론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집이 싸야지 이게 나라냐? 오 어디서 보면 어디 방송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집을 가지고 장난치면 되냐? 그래 이 나라냐? 갭투기꾼들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돈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돈 이야기인데 집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집이 내려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 이게 내려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집이 그냥 시장에다가 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니까 뭘 해도 잘못된 거고 뭘 해도 내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이 투기꾼들아. 이런 거 막 달리고. 막 어지러지래요. 나 땀 많이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땀 많이 나거든.
땀이 팍팍 나온다. 나 원래 땀이 별로 없는데 요즘 땀이 많이 나네요. 노동이 절대적으로 뭐 중요한 거 그러면 뭐 마르크스 따라가던가. 예, 그렇죠. 노동은 절대 가치. 노동은 똑같은 거야. 또 노동 시간이 중요한 거야. 질 같은 건 우리가 채택 아니잖아, 아직. 그런 거 채택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효율이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일해도 효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죠. 자본주의잖아요. 그 토마 피케티 책 보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본만 봤지만 이런 거 있잖아. 그 토마 피케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해서 부유세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돈 많은 애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결론 그것만 기억하는데 그 사람의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 얘들아 선진국을 한 200~300년 동안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있잖아.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이 훨씬 더 크더라.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더라. 그래서 자본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부자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본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자. 와, 자본이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수익률을 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무릎에 힘 빠지고 나이 들었는데도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노동의 가치가 신성하니까. 그 노동의 가치가 신성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도 막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해야 되는 거야? 망치질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때는 자본소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동안에 근로소득을 버는 동안에 자본이득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집 사면 안 돼. 그죠? 그럼 주식 투자에서 본 거는 땀 흘려 본 거야? 진짜 궁금하다. 코인으로 본 거는 땀 흘려 본 거야? 진짜 궁금하다. 돈을 그러면 뭐 땀 흘려서만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정한 룰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고 룰이 있고 그 룰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게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룰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 아닙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비교라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우세종이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저 어릴 때는 단독주택에 초인종 벨 달려있는 친구네 집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올르니까 벨트가 있었던 거잖아. 벨트 띵띵 누르고 막 도망가고 해서. 나도 했거든. 추억의 벨트. 나도 이렇게 막 약올르니까 그런 거지. 부러우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진 거지. 내가 누르는 순간. 망우쌤은 어디 사셨는데요? 저요? 네. 저 시골에 살았죠. 그런 집이 아니었나 보죠? 아니었죠. 우리 농사지었죠.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농사지었는데 조금 읍내 나가면 친구네 집이 그런 게 있었죠. 김정호라고. 김정호, 이름이 김정호였어요. 대동여시도 김정호.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 잘했지. 어쨌든 띵동띵동 이러고. 정호야 잘 살고 있냐? 뭐 띵동띵동. 정호 뭐 하나 모르겠다. 수석동 살았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게 우세종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파트 이야기하면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아파트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있는 얘기는 야 서울에는 사투리로 아파트라는 게 있단다 야. 아파트가 뭔데 닭장 알지? 닭장처럼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산다네. 와 답답하겠다. 막 우리끼리 그랬단 말이야. 아파트 이야기 막 하면서 80년대 후반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완전 우세종이 돼가지고 아파트의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사실 아파트는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열 효율도 되게 좋아요. 단독주택을 지으면 열이 막 빠져나가잖아 사방으로.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집들은 붙어 있으니까 내 열이 옆에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가보면 갓집 아니고 중간집이냐 이런 걸 되게 따지고 그래요. 맞아.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공동주택. 그리고 그런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잖아. 슬러면 안 되고.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황금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생활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뭐 경비 아저씨가 다 지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선호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주택이랑 미국은 단독주택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거랑 비교하는 게 맞냐 이런 거지. 맨하탄의 어떤 주택이랑 비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 비교라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 올릴 때도 그래요. 영국의 종부세는 세율이 높다느니 재산세 높다느니 뭐 독일이 이런 데는 세율이 높다느니 뭐 대만도 그렇다느니 이런 이야기 막 많이 했었잖아. 우리는 세율이 되게 낮다고. 웃기는 소리야. 영국은 재산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재산세를 매길 때요. 재산세가 뭐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개념
뭐 알죠. 국세는 중앙정부로 가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정부에 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세는 어떻게 거냐면 지방세는 받아서 지방에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 길을 낸다거나 인프라를 깐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거기 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개념이야. 선진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 전세를 놓잖아요. 그럼 지방세 집 있으면 그 지방세 꼭 사방에서 날라오잖아. 그게 아니고 그 고지서가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 가. 나는 거기 살지 않으니까 지방세를 내고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맞잖아. 최근에 여러분 고지서 받으셨죠? 그게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데가 많다는 거야. 그 사는 사람한테 쓰는 돈이니까 지방세가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가 간다고. 괜찮은데? 그래, 맞잖아. 왜냐하면 그 지방에 돈을 쓰는 거니까 그 지방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 혜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거라고. 나는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다 기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세율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 지방세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방세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율이 있으니까. 세율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지. 내가 공시가격 집값 올린 게 내가 올린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른 거를 나한테 전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살 때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또 어떤 나라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사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기준으로 내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는 거 안 내는 거. 그게 맞죠. 왜? 집값은 내가 올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종부세고 뭐고 집값 오르면 다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리고 주인한테 받고 내가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공공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는 건데 공공 서비스를 내가 거기서 받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매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1930년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살 때 기준으로 내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안 내고 이런 거 내가 이제 알고 샀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다 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율은 낮겠지. 다른 데는 1930년 기준으로 하니까 세율이 되게 높아도 또 실제 내는 금액은 되게 작겠지. 집값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외국이랑 비교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얘기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맨날 뭐 그래. 외국 사례 뭘 비교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탑급으로 잘 살아. 우리나라끼리 해도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리고 국가 부채, GDP 대비 부채, 나도 무식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 몇 번은 이야기했는데 GDP 대비 부채가 많대. 와, 그것처럼 선동이 없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상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우리나라가 GDP가 작은 거라니까?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하잖아. GDP 대비 뭐 국가 부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보고서를 쓴 데를 잘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협회인가 여기서 나왔어. 금융투자협회가 뭐예요? 금융투자가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식해라 이런 거. 부동산 하지 마라. 이 들떨어진 것들아. 이 미개하게 GDP 대비 국가 부채 이렇게 높아.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 되겠냐. 싹 팔고 와서 주식에 다 때려박아라. 선진 투자해라. 선진 투자해라. 미개한 복부인들이 나는 미개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그런 논리 근저에 깔고 있는 거 좀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서 부동산 증권계 출신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을 좋게 보는 걸 봤어요? 한 명 빼고? 그죠? 그렇잖아. 좋게 안 보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이유는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주식으로 안 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까잖아. 야, 금융, 파이낸스, 이렇게 금융공학, 부동산은 뭐 있어? 그냥 가서 갭투기하고, 막 사놓으면 오른다 그러고, 강남 불패 그래. 막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뭐야, 그게. 선진화된 금융 이쪽으로 와야 돼. 막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냐. 그러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해외 나사 부동산 펀드 그렇지. 반토막 나고. 그렇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비중이 높죠. 주식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의 자산이 거기 다 있으니까 연금도 다 거기 401k 그래갖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주식 많이 안 하고 채권 위주로 하잖아. 어쨌든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에 대한 믿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디플레가 계속 오니까 현금이 최고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현금이 최고잖아. 그래서 현금 많이 갖고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출이 적은 거고 우리는 자산 구조가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데가 GDP 대비 부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 우리하고 거의 쌍벽으로 100을 넘어가네. 110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끼리 막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러고 있는 게
계속 공통적인 걸 보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데가 부채가 높아요. 그걸 단순하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한국은행에서 매년 나오는 가계 재무제표 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7%밖에 안 돼요. 17%. GDP 대비는 큰 건지 모르지만 전체 자산 대비로 보면 17%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보시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 부채가 감당이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그럼 감당이 되냐 안 되냐가 연체율이잖아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를 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 가능하다는 거야. 거기다 DSR 40% 해갖고 40% 하는데 DSR 40% 이빨 받아갖고 집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에서 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미 국가에서 알아서 사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되게 선동용으로 많이 써 있는데, 뭐 OECD는 잘 모르잖아. 걔네들이 뭘 알아. 우리나라 사정을 다 알겠어? OECD 국가들 전부 다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겠어? 그냥 똑같이 OECD에서, 자, 한국 지부 이메일 보내가지고 빨리 보내세요. 이 데이터 보내세요. 막 우와, 되게 높네. 와, 네 공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빨간색 뭐 이렇게 그게 다일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부채의 크기가 많다는 것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고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지. 연체율을 봐야 되는데 연체율은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데 부채가 많으면 소득에서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논리야. 맞지? 그럴싸한데? 오, 되게 그럴싸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 집 사느라고, 전세 사느라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집 사고 전세 대출 받았기 때문에 부채가 많고 그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집 살 때는 40% 미만으로 다 맞춰놨잖아. 평균적으로 보면 20%대인 것 같던데, 그러면 전체 소득에서 20% 정도 원금과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원리금, 여기서 이자가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예요. 원금하고 이자. 그럼 그 중에서도 내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건 내 자산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자 부분을 치면 20%가 아니라 더 떨어질 거란 말이지. 실제로는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되게 높다 그러고 월세가 많잖아요. 월세. 월세가 많은데 40%까지는 버는 것 중에 40% 정도는 월세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30%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갖고 우리나라는 20만 원을 이자 없는 데 쓰고 나머지 80만 원으로 생활하고, 미국은 100만 원 받으면 40만 원을 월세로 내고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기가 어떤 게 더 활성화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자를 안 내고 있으면 월세를 내겠지. 그렇잖아. 이자를 안 내면 월세를 내겠지. 월세, 그 외국에 나가면 월세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을 버는 거에 뭐 30%, 40%가 금고잖아요. 그렇게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더 소비가 위축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제 비교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선동이 얼마나 좋아. 와, 맨하탄보다 2.5배 비싸. 그럼 우리나라 집 하나 팔면 맨하탄 집 두 개 반 사는 거야? 와, 그럼 미국으로 가야지. 2개 사라고 가서. 2개 반 사야지. 그럼 한번 사봐라. 진짜. 사지나. 사지나.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걸로 사주세요, 저는. 저는 2.5배 아니에요. 2.5배 2개 반 안 살 거니까 한 개만 살 거니까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거 딱 제일 좋은 걸로 사주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비싼데. 뭐 팔면 못 사겠어요? 실제로 사보라고. 그지? 막 그렇다는 거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너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비율을 가져라. 그 이야기죠. 뭐라고?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 입주 물량하고 대출금리. 이 두 개가 어느 방향인지를 봐라 이거죠. 이게 어느 방향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진짜 오늘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규제가 여러분 나오면요. 네. 그 이제 규제가 갈 거다. 정부가 규제할 거다. 규제 나오면 니네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야,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나는 규제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해. 자, 왜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뭐 규제 나오면 집값이 폭락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수많은 멍멍이 소리들이 있지만 아니 해봤으면서 그래. 이거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항상 이야기 많이 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또 많고. 장기 시계열이 있잖아요. 여긴 또 헬리오보다 더 많이 있잖아. 보시면 자 2017년부터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그 정고점 이제 실거래 신고되면 최근에 보니까 뭐 정고점 뚫었다는 얘기 하던데 네. 자 요 기간 동안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 요 기간 동안에 규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나왔죠. 30번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번. 5년 동안. 틀면 김현미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지금 잠실 S같은 경우에는 14억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30번 정도 했으면 진짜 규제가 집값을 잡는다 그랬으면 지금 한 6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30번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때려도 죽지 않네. 뭘로 때린다는 거야? 손방망이로 때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규제가 집값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심리를 위축시킨 다음에 거래를 조금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깨가 되게 막 뭉쳐. 막 어깨가 뭉쳐가지고 근육이 긴장해가지고 편두통이 와.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누르면 이게 뭐 이게 좀 통증이 완화가 돼.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픈 것만 잠깐 임시 방편으로 마취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그럼 해결이 돼? 안 하잖아. 그럼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뭐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원리를 약간 방금 설명드렸잖아. 오늘 미천 다 나오는데 어떡하지? 금리 아니면 입주 물량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지난 정권에서 그럼 입주 물량을 되게 늘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47%를 해제하는 그런 정말 집값 떡상을 위한 밑작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47%를 해제했어. 10년 동안. 난 사실 너무 고마워서 요가를 하면서도 내 것도 해제됐거든. 너무 고마워서 서울 집값이 떡상하는 거지. 장기적인 공급 기반이 반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좋아. 안전진단 통과 안 시켜? 와 대박. 이제 그러면 신축은 더 기해지는 거지.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렇잖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더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안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금리를 자기들이 계속 금리를 정부에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저금리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오르다가 대책을 발표하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봐봐. 움찔하지. 또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뭐야? 강남 규제지역 지정하니까 이제 성동구 오르네? 성동구가 사자. 와. 그래서 성동구 마용성 다 지정해서 그래? 쫄리는데? 와, 노원구 오른데? 노원구 가자. 와. 전국을 서울 다 지정했어. 그럼 부산 가자. 움찔하다가 와. 부산 갔다가 이제 전국을 다 지정해버렸어. 지방 3억이야는 괜찮대. 고일은 괜찮대. 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위 아래 위 아래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 이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배 아픈데 머리에다 약가진기만 계속 바른다고 낫냐고. 배 아프면 머리에다가 시원한 물파스를 받으면 시원하니까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배가 낫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지원한증권 때 항상 유튜브나 이런 거 나오면 야 배가 아파 죽겠는데 머리에 약가진기 바르면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 그럼 낫냐? 병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 규제가 근본적인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짧게 보지 말고 혹자들은 하반기에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DSR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락 급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시적으로 심리가 주춤해서 거래량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 적어도 서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더 사야 되는 거야. 움찔했을 때. 요런 포인트 때.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후랭이님이랑 나랑 했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냐 아니면은 지난 상승의 연장선이냐 이 이야기인 거잖아. 네. 그럼 지난 상승의 연장선에 있으면 이제 곧 하락에 맞는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새로 시작한 장이라 그러면 상당 기간 상승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나는 후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근거를 몇 번 이야기해줬죠.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매출에 하면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약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나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오늘 다 풀고 갈 수는 없어. 6월 들어서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다. 봐라. 6월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한 사람들은 봐라. 지금 이게 실거래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
거래량은 많이 있지만 하락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다. 물론 데이터가 다 취합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급락의 신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봐라.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그랬지. 네. 했지와 그랬지. 와, 순간 그 얘기 듣고 오, 상당히 그럴싸하다. 상당히 그럴싸하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실거래 평균 가격이랑 평균 시세가 많이 헷갈리시나 보다. 무슨 차이입니까? 일반인 분들도 데이터 전문가니까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 동네 아저니까 나는. 도넛 가게 아저씨니까. 도넛 가게 아니야. 도넛 아저씨잖아요. 폰데링 아저씨. 네. 폰데링 아저씨니까. 폰데 라이언이라고 하지. 폰데 라이언 아저씨는 한참을 생각해봤죠. 뭔가 분명히 심오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지. 그래서 데이터를 좀 파봤어요. 동네 아저씨니까. 백수니까 또 아들내미 학교 보내고 나면 별로 딱히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데이터를 좀 파봤어. 저는 그 공학도 프로그래머 출신이기 때문에 집에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짜놨습니다. 돌려봤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또 정리를 한번 해왔어. 오늘은 뭐 정리한 게 많은데, 갖고 온 게 많은데, 오늘 또 3분의 1도 못하고 가겠다고 보니까. 일단은 뭐냐면, 6월 달에 실거래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 거래는 많이 되지만, 하락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다시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네. 내가 뭔가 유레카를 외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봤어요. 그러면 이제 6월달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6월달 보면은 자 월별로 이렇게 가격대별 비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5억 이상이 거래가 많이 되면 15억 이상이 빨갛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사이로 거래가 많이 되면 이게 길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6억에서 9억, 6억 이하 이렇게 해서 실거래 비중을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낮아졌다 그래서 봤더니 15억 초과 거래량이 비중이 줄은 거야. 15억 초과 비중이 줄은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15억 초과 비중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지. 그 10건 중에 2건이 30억이었어. 근데 10건 중에 이제 한 건이 30억이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내려가죠. 그럼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런 거지. 서울에 거래가 10건이 됐는데 강남에 30억짜리가 10건 중에 2건이 거래가 됐어요. 지난달에. 근데 6월 달에는 한 건만 거래가 된 거야. 한 건만.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건만 거래됐어요. 그러면 평균 가격이 아무래도 비싼 게 덜 거래가 됐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가겠죠. 그럼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평균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를 전체적인 시세가 내려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면 강남이 이제 30억의 거래가 한 건 됐다 그래서 강남은 시세가 내렸냐 이거지. 나머지 구간들이 있는데. 그렇지. 내 얘기는 뭐냐면 거래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강남이 거래가 많이 안 된 게 아니라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가 조금 된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달은 100건 거래됐고 이번 달에는 90건 거래됐으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을 좀 호가를 많이 내려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겠네? 주인들이 이러냐고. 가격이 떨어졌네?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치, 실거래 평균 가격이랑 시세 평균 가격을 헷갈리는 거지. 근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 그동안 내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게 거래 비중이에요. 분명히 거래 비중은 뭐냐면 서울 전체 거래 중에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지 알았어? 알고 있지. 대전 출신이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의 각 구별로 거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5월 달에 성동구는 그 서울 전체에서 거래 비중이 6%였는데 지금은 7% 초반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서울 전체 거래 비중으로 볼 때 6월 달에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거래량도 많이 늘었는데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인즉슨 상대적으로 거래도 많이 되는데 성동구가 거래가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가 왜 더 많이 되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래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5월 비중이 높은데 6월 비중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 여기 보니까 6월 이게 강남, 서초, 송파라는 거야. 강남 3구는 5월에는 거래 비중이 서울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6월에는 거래 비중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가 덜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중이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가 비싸니까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내려갔을지 모르는데 지금 강남 가격 시세 내려갔냐고 안 내려갔잖아. 네. 헷갈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남의 거래 비중은 줄었는데
성동구, 그 다음에 동작구, 강동구, 특히 강동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요런 데가 동대문구, 도봉구도 있네.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야. 주로 좀 그 강남에 붙어 있는 그치. 쪽. 도봉구를 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옮기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수요가 비싸서 못 사니까 안 사고 그냥 에이씨 유효 수요가 우리는 유효 수요가 아니네. 강남 유효 수요는 아닌가 보다. 그냥 월세로 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성동을 살까? 동대문을 살까? 강동을 살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강남에서는 유효수요가 아닐지 모르지만 성동구, 강동구에서는 유효수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수요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는 어쩌면 주식처럼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사나 똑같이 다 86,000원이야. 이 논리랑 똑같은 거야. 서울 아파트는 다 30억이야. 이 논리랑 똑같은 거야. 30억 하는 데 있고 25억 하는 데 있고 9억 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 내가 20억짜리는 유효수가 아니지만 20억짜리 오르면 15억짜리로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잖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잖아. 그래프에서 보는 거 똑같지 않았습니까? 강남 3구에서 시작해갖고 한강 주변에 3+6 한강 주변에 6개 지역까지 옹기가 쫙 퍼져 있는 게 보이잖아. 그죠?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강남에서 옹기가 마용성광 쪽으로 옮겨갖고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용성을 추격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이 어딘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넥스트 궁금하다. 궁금하지? 네. 그런 걸 봐야 된다 이거지. 그 이제 8월 달에 제가 특강을 또 할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지는 어디에 올라가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공지요? 공지는 저희 블로그나 뭐 유튜브 또는 후랭이한테 꼽사리 껴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달에도 불러주실 겁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그 전에 그러면 강의하기 전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급하게 또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 거냐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산이 좀 부족해서 옛날 우리 엄마들 말씀대로 이사 많이 다니는 놈이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년대에만 그게 잠깐 비틀어졌어. 집을 많이 가진 놈이 부자가 된다. 왜? 다주택 규제가 없었으니까. 그때. 다주택 장려 정책이 있었잖아요. 중공공 임대라 그래갖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다주택은 사회의 악 수준으로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춰야 되니까 정부가 알아서 서울 뭐 양극화 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년,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두 개, 세 개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샀다가 갈아타고 이렇게 불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곽에서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이면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돼. 2년 뒤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사정에 맞춰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2년 뒤에 이사 갈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이 어디냐 여기를 타겟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다음 타겟. 그렇지. 아기가 있고 이제 아기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정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 보고 가는 거고 학군지 좋은 데 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집을 많이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봐야지. 보통 이제 학군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교통을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주 쉽게 어디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어차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을 많이 오시니까 여기 보면 사대문 있죠. 사대문. 여기 사대문. 네. 사대문 있는데 일자리가 많죠.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좀 키워도 될까요? 사대문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강남 여기 역삼동에 여기 이쪽에 또 일자리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일자리가 많죠. 이쪽에. 여기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죠. 이게 우리가 3대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브라이튼이 있는데. 브라이튼이 있는데 매우 브라이튼 데 있죠. 좋은 데죠. 전세 20억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죠. 근데 이제 이렇게 3대 일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기 어디야? 구로구 이쪽에 이제 가디구디 여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러분 성수동에도 의외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직주 근접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성동구, 성동. 금호동, 옥수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현이 있죠. 마포, 마포. 마래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 가까운 거야. 여기도 가깝고 여기도 가깝고 그 다음에 강남은 좀 멀지만 얘도 마찬가지 얘도 가깝고 가까운데 여의도는 조금 멀지만 가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좋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신축도 많이 올랐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2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로 교통만으로 찍을 수 있는 가격이 20억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20억. 교통만으로. 여기에 학군이 붙으면 이제 30억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신축이면. 그렇잖아요. 개포동 같은 데 30억 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30억짜리 가기 힘드니까 교통 가야 되는 거고. 여기가 20억짜리도 있지만 솔직히 그러면 이제 신축은 20억짜리 못 들어가니까 24평 해서 10매덕. 그것도 안 되네. 그러면 그 주변에 구축이면서 대단지.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초역세권에 나이 많은 단지. 오래된 단지. 이런 식으로 점점 수요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축은 죽어도 못해.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일자리 많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접근하기 좋은 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가 빠졌네? 여기가 없네? 육망성. 하나가 없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노량진 뉴타운이고 흑석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흑석동이 20억 찍은 거예요. 그지? 근데 이 노량진 쪽은 흑석동 말고 반쪽이 시작도 했죠. 노량진 뉴타운.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서설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신축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시니까 20억 플러스 클럽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노량진 반지하에 살아봤지 않습니까? 30대 초반까지. 좋아요. 좋아. 진짜 좋아요. 평평하잖아. 교통이 일단 짱짱 뭐 급행 9호선 타면 신논현까지 세네 정거장인가? 그죠. 이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역삼각형 그리면 다 물리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0억 플러스 클럽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자. 근데 선생님 20억은 너무 빡셉니다. 빡셉니다. 그러면은 금호동 옥수동에 구축이라도 역세권에 있는 거 막 썩은 거 이런 거라도 해라. 구축은 진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죽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다시 그러면은 동심원을 좀 그려야죠. 예, 동심원을 좀 그리면 됩니다. 네. 보실까요? 동심원을 그려야죠. 요 원은 안 되니까 이제 요만큼 황건형을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동대문 이야기도 나오고 행당, 옥수 뭐 이쪽 지나서 동대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MC 가재울 뉴타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남가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은 조금 많이 멀죠. 근데 마곡은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긴 한데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근데 대기업 위주로 많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길동, 신길 뉴타운 이런 데를 보시면서 점점 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지나가면 이제 그때는 12억인 거야. 근데 83이면 이제 8, 9억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깃은 어디겠냐 이거죠. 8, 9억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정책자금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 플러스 신축이면서 작은 거나 아니면은 구축이면서 동그라미 하나 안에 있는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온기가 퍼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40대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40대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애기들 키우는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 갈아타기가 많다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30대 비중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보면은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들은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고 나는 구축에 몸빵이 된다. 근데 이제 선도지구는 어디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런 데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애 키우면서 애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돼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지. 2, 3년 안에 단기적으로 선도지구 지정돼갖고 뻥튀기 돼갖고 팔고 나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든 간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치? 운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 있잖아. 오세훈이라는 사람도 꿈이 뭘까? 서울시장일까요? 나는 서울시를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은퇴할 거야? 그리고 나의 평생의 꿈은 이루고 서울 시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은퇴하겠다. 설마. 그거 있겠지.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자기도 존재감이 좀 부각이 돼야 되잖아.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을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로드라는 게 있잖아. 경기도에서 서울지사 한다, 서울시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자리만 남았잖아. 용산. 꿈일 거 아니야. 가야지. 그럼 뭐 이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GBC도 그래서 50층은 안 되는 거야. 100층은 해야지. 내가 시장 때 말이죠. 100층짜리 말이죠. 롯데타워랑 딱 쌍봉, 네. 쌍봉 낙타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딱 보시면 가다가 롯데타워나 GBC를 보시면 오세훈이 했구나 이런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있고 한강 르네상스 이미 했고 잘 사는 동네 다 했으니까 못 사는 동네도 해야죠. 강서북 쪽도 개발하고 대개조. 대개조 동부 아니 뭐 얼마나 엉망이길래 대개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게 바이오도 유치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포인트를 따라가면서 이제 나는 장기적으로 이게 괜찮다. 뭐 공부를 딥하게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돼. GTX는 결국에는 정부의 현안 사업이고 반드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내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2027년입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지금 집 사서 하다 보면 27년입니다. 전세 만기 되면 26년이고요. 그죠? 26년 말이고 27년입니다. 그때 되면은 개통이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실질적인 호재로 완전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개통이 되면 교통혁명이라고는 모르겠는데 혁명 때문에 입지가 많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혁명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그런 GTX역이나 뭐 역세권 근처의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집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마레프가 올랐겠죠. 이제 마레프가 오르면 마레프 옆에 걸 사겠죠. 성동구를 예를 들면 성동구의 신축 파크힐스나 레미안 리브젠 같은 거는 많이 올랐죠. 그럼 그걸 못 사니까 그거에 84? 아니고 59? 24평을 한번 볼까? 야 24평 살까? 고민되네. 아니 24평 말고 그냥 그 근처에 좀 대단지, 대림이라든가 이런 큰 단지들 있잖아. 그런 단지들의 구축이면서 84를 사는 게 나을까? 애도 있는데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나홀로 역세권 옆에 좀 작은 단지들 이런 단지에 한번 노려볼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성동구가 좋다 하지만 나는 성동구는 좀 부담된다. 그리고 나는 새집이 가고 싶다. 그럼 동대문 크레시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범위가 자꾸 넓어지지 않을까.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동구에서는 내가 잠재 수요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노동강까지 다 오르고 나면은 결국 선생님 이야기는 노동강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네요. 노동강 다 오르고 나면 이제 내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그 이야기 주로 할 건데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얘기 주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있잖아요. 강남으로 와요. 경기도 안 가요? 경기도도 당연히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사이클을 도는 거죠. 지금 과천, 분당, 안양도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변으로 자꾸 퍼지겠죠. 물량이 많으면 조금 세게 약할 거고 물량이 적으면 좀 세게 하겠죠. 속도도 빠르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인천은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온도차가 심할 겁니다. 그리고 신축이 많은 동네의 구축은 이제 영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키 맞추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키 맞추기는 옛날 이야기야. 양극화를 반영한 키 맞추기를 해야 돼. 그 판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머릿속으로 받치고 있는 거, 머리로 받치고 있는 거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A급지고 B급지고 C급지고 D급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 판자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키 맞추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더 정확한 거지. 이해했죠? 위계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강남이 1억 오르면 노도강도 1억 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강남이 1억 오르면 비율에 따라서 노도강은 2, 3천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근데 노도강 가야지.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강남이 이렇게 올라버렸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 안 올랐잖아. 그러면 요거 범위만큼 이게 똑같이 2억씩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만큼 알아서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죠. 요 그림 괜찮죠? 신선합니다. 보통 키 맞추기 함께 목봉 체조로 많이 목봉. 똑같이 올리고 아니, 똑같이 목봉체는 내가 해봤는데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나는 되게 편했거든. 되게 편했거든. 손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맞지. 양극화를 반영한 키 맞추기인데 이게 맞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가 쑥 이렇게 하니까 1억. 하니까 여기는 8천, 7, 8천, 5천, 2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이즈에 맞는 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한 게 강남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강남의 유효수가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자기만의 강남을 찾아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게
목표요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인생의 목표가 뭐 집 큰 거 사놓고 이런 거가 뭐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네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자산에 관심이 있고 뭐 재테크를 통해서 현금을 통해서 약간의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차가운 머리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세요? 궁금하네요. 이제 그거예요. 그냥 채팅에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고 신축이 너무 올라서 가격적으로 재건축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이제 그거죠. 신축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담돼요. 그래서 신축을 못 사겠는데 신축이 많이 오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리스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가 아니면 가능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난 거 이후에 잘 골라보고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초기보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뭐 오래된 썩은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취향의 차이인 거죠. 된장찌개가 좋아, 뭐 유부초밥이 좋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 된장찌개가 좋아, 김치찌개가 좋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구축은 못 살겠다 그러면 신축인데 또 급지를 낮춰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뭐 구축도 괜찮아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제 그 입지가 좋거나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거 들어가서 하시면 되죠. 입지가 좋은 데는 단계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살기 좋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살면 되는 거고. 분당. 그렇지. 약간 입지가 안 좋지만 진행이 많이 된 거는 이제 리스크가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재개발을 들어갈 만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 좀 그치, 많이 갈아타기. 있어요. 상급제 갈아타기, 상급제 갈아타기. 다 갈아타기. 똘똘한 걸로 갈아타기. 음. 똘똘한 걸로 가야 될까요? 수도권 2주택, 3주택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똘똘한 걸 하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내가 말 안 해도 2주택, 3주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2개, 3개 늘려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좋은 거 한두 개? 그런 전략이 가야지 지금 쫙 3개 이러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서 속상해요. 어떤 규제가 또 나올지 몰라서 무서워요. 다주택 시대는 끝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주택은 제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팔고 막 압구정동으로 가시든가 그러니까 막 팔면 엄청 좋은 걸로 가시든가 다 뭉쳐가지고 그게 아니면 좋은 거는 지키고 답 없는 것들 있잖아. 나도 있거든.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좋은 것만 오르고 이게 답이 없는 건 안 내가 오르는데. 5개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요건 2개는 그냥 가지치기 해. 3개는 좋은 거네. 이게 왜 가지치기 해. 답 없는 것들은. 가지가 안 쳐지는데요. 그러니까 물에 안 와서. 그럼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일전세 잘 해결하시고 그러면 되지. 근데 이제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 있는 거는 잘 지키고 진짜 똑하게 마음 먹고 지금이라도 싹 팔고 좋은 데로 가겠다 그러면 최대한 뭉쳐가지고 제일 좋은 데로 가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도 손이 건질건질해. 그러면 분양권, 취득세 약한 거 있잖아요. 분양권이라든지 뭐 입주권을 실거주로 노리는 것도 다주택인데 실거주를 노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주권 중에 철거되면은 4.6%거든요. 중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등기치게 되면은 중과가 되는 게 아니라 2.96% 원시 취득세를 내거든요. 원시 취득세를 내니까 4.6에다 2.96 더하면은 뭐 2.96이 3%니까 뭐 7% 중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만 내요. 원시 취득은. 그래서 실제로는 7%보다 좀 낮게 나오거든요. 아마 맞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다주택인데 뭐 7% 정도까지는 맥스 7% 정도까지 내가 낼 수 있겠다. 뭐 나눠서 내는 거니까 싶은 사람들은 철거되어 있는 입주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돈 있으시면. 망고쌤은 뭐에 좀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계세요? 다 얘기했잖아요. 압구정동. 분양권, 압구정동. 분당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다 손도 쥐고. 다 관심 있습니다. 예. 네, 손도 쥐고도 보고 계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심심하니까 나도 집안 분양권 몇 개 받았는데 와 귀신같이 알고 다 그냥 다 하고 막 어디는 가면은 이제 뭐 전화 걸면 저희는 분양권을 하지 않습니다. 막 다 끊는 애들 그 조사 나왔더라고 벌써. 대전이나 이 근처에 있잖아. 그런 데는 분양권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 가까워서 그런가 국도 거기는 많이 하더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심지어 분양권 저는 이제 다주택자라
그 세게 주고 하는 거는 못 사니까 내 개인적인 투자일 때는 취득세를 아끼는 쪽으로 이게 많이 보고 있고 네.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산다는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내가 사든 안 사든 간에 그러면은 똘똘한 거 이런 거 되게 비싼 고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 똘똘한 한 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괜찮겠다. 내가 막 맨날 돌아다니면서 투자 열심히 하고 막 이를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제일 많이 오르더라.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무주택자는요? 사야지. 지금 생애 첫 주택 빌려주잖아. 5억인가? 5억까지 빌려주잖아. 그 주택 가격 상관없잖아. 사야지. 아, 사야 돼요? 서울에다 사야지. 서울에다가. 서울에다? 서울 무세. 서울 무세? 서울에 사야지. 아니, 떨어진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지 마세요. 약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하도 질문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네.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떨어져야만 한다를 헷갈리면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 뷰를 가지셔야 됩니다. 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잖아. 어떤 뷰를 가져야 되는지. 금리하고 수급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이렇게 다른 상대방이 다른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금리하고 수급이라는 이 모델로 자기 나름의 재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막 가감해서 모델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정반합이잖아, 정반합. 서울 살 돈이 없으면요? 무주택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서울 살 돈이 왜 없어? 그럼 어디 살 건데? 경기도? 경기도 살 건데요? 1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거지. 서울도 가격 차이가 이제 막 84 기준으로 보면은 45억에서 6, 7억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6, 7억이 다 있어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24평으로 또 하면은 또 더 낮은 가격대까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 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서울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내가 만약에 진짜 부자 집을 사서 뭔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에 편성해갖고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확천금을 누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디야 사놔야 되겠다. 내가 안 들어가더라도 사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한 마음을 먹고 사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마통 5천만 원 1억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 엄마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 나는 최소한 그래도 뭐 1, 2억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생각해. 정말 악물고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살 게 되게 많아요. 전세 끼고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뭐 투기야 그게? 그 평범한 사람이 혼자 살면서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되게 안정적이니까 뭐 코인이나 주식은 너무 무섭고 내가 돈은 벌고 싶고 그러면은 뭐 내가 굳이 지금 못 들어가더라도 나는 월세 살면서 그런 거 사놓을 수 있잖아. 그치? 공부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면 사놓을 수 있잖아. 신축이면서 갭 2, 3억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좋은 것도 많단 말이야. 서울 수도권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해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 진짜 없어요? 집이 자꾸 오르면 돈이 왜 생기는데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방법이 있다. 그게 진짜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오늘부터 월급 30만 원씩, 50만 원씩 쓰면서 나머지 전부 다 때려박아서 저축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막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더라도 마통을 만들더라도 해가지고 사겠다. 그런 마음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서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변해요. 아끼게 되고요. 공부하게 되고요. 찾아다니게 되고요. 뭐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막 장비 이런 거 사던 돈이 막 부동산 강의 들으러 다니고 있고요. 어느새 유튜브 공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이 바뀌고 내일이 바뀌니까 당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지. 꼭 부동산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 잘해도 되고 코인 잘해도 되는데 확률적으로 부동산이 좀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이니까 부동산 먼저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저도 주식하고 코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네,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5만 6천 원 샀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2022년 겨울에 샀습니다. 가을에 샀습니다. 2022년. 딱 대장만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지. 확실한 거.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코인 좀 많이 보셨겠는데. 야, 코인은 그냥 채굴이지, 채굴. 채굴하고 에어드랍 받은 거 이런 거 좀 있고. 따로 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팔아봤다. 채굴하고 에어드랍 받은 거밖에 없어. 가락이나 방이 그쪽으로 네. 갈아타기 하려고 네. 지금 재건축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가고 싶긴 한데 네. 몇 개를 뽑아놨는데 좀 봐줬으면 해서요. 아, 네네. 그 가락 쌍용 2차랑 1차 있고 네. 그리고 가락 미룡 있고 방이동 코롱 아파트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제 어떤 게 괜찮은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방이동이 동네로는 방이동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이렇게 그 아실에 들어가면은 그 돼지 지분 나오는 건 아세요 혹시? 아, 네. 그걸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가락동 쪽은 이제 헬리오 가깝고 유명하긴 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방이동 쪽이 가능하다면 방이동 쪽을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떤 점이 살기 편한 거 위주로요? 아니면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아, 가격은 비싸죠. 아니, 방이동이 좋잖아요. 바로 옆에 학원가 있고, 올림픽공원 네. 있고, 그 다음에 둔천주공이랑 나중에 그 회미 올림픽 선수촌까지 이제 재건축을 하고 나면 아마 이쪽 부근도 재건축이 많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형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아무래도 사업성이 잘 나와서 재건축 속도도 빠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가락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입지적으로는 이쪽이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기 투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실거주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거주도 하면서 이제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하면서 장기간에 버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방이동 이쪽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중대형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하면은 또 아무래도 뽐뿌를 많이 받게 돼. 그래서 다 옆에는 지금 진행 중인데 코롱만 진행이 아직 덜 돼서 좀 싼 건지 뭐가 아직 여기가 되기 뭐가 부적합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은 다 부동산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을 텐데 그 왜 그러냐면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1평이잖아요. 11평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240%잖아요. 그 이야기는 추가로 더 높아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민되는 용적률이고 대지 지분인 거예요. 제일 아예 아싸리 300% 가까이 내버리면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그 리모델링 하기에도 애매하고 대지 지분이 작아가지고 하면 막상 하면 분담금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여기에 11평이라는 이야기는 34평을 얻으려면 그 3배 이상의 11이니까 34평이 되려면 3배 이상으로 땅 크기보다 3배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용적률이 300%가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8사를 받으려면. 근데 서울에서 용적률을 300% 이상 잘 안 올려주니까 네. 예,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여기가 싸니까 요걸 보신 것 같아요. 가격 맞춰가지고. 뭐 대림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싸서 못 하신 거고, 그죠? 네, 제가 지금 14억까지 선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가락이나 뭐 송파 이쪽만 보시는 거예요? 방이동 쪽만 보시는 거예요? 14억이면?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개포 사동 쪽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는 데가 이제 송파, 강동 요쪽을 알고 오래 살았어가지고 실거주 할 때도 너무 동떨어진 데보다는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앞마당이니까 잘 아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14억이라는 게 대출 연끌 다 해가지고 14억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출 한 2억 정도 했을 때 14억이요. 그 왜 대출을 조금 받으시네? 그죠? 너무 좀 무리하면은 무리하면? 빡빡해질까봐. 아, 그래요? 글쎄, 근데 소득이 얼마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소극적이신 거 아닌가? 그러면 개포동도 보면은 개포동 근처에 일원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보셨어요? 안 그래도 일원동을 봤는데, 네. 일원동이 14억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평수가 뭐 17평, 21평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요. 지금 12억 현금에 대출 2억 받아가지고 그 14억 선으로 산다고 하면 이게 범위가 많이 좁아지니까 네. 그 1억을 빌리면 4% 이자면 1년에 400이잖아요. 네. 그걸 다시 12로 나누면 30만 원 후반대일 거예요. 그죠? 그럼 40만 원이잖아요. 그죠? 대충 40만 원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 5억을 빌리면 200만 원이에요. 이자가. 그죠? 지금 그렇게까지 되나요? 아니 DSR이라는 게 나오니까 소득이 있으시면 네. DSR이라는 게 있으니까 4%에 빌리면 예를 들면 5억을 빌리면 2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신용도라든지 소득을 제가 모르니까 연봉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나고도 남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연봉이 1억이면 1년에 한 달 실수령액이 700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거 저거 뛰면은 한 조금 700 조금 안 돼요. 600 그치. 얼마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중에 200을 내면은 생활이 많이 힘들까요? 아니 뭐 되긴 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가정이 있으면 또. 너무 소극적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네.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좀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방이동 쪽이 좋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방이동 쪽이. 방이동보다는 이론동이 더 좋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동 같은 경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동은 가보시면 나지막하게 산에 저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뭐 이런 네. 역 쪽은 조금 다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쌍용 아파트 아까 보신 것처럼 대지 지분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지막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지 지분이 크긴 한데 네. 거기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냐면 그 용적률을 나지막하게 용적률이 낮게 돼 있는데 그걸 바꿔야 돼요, 계획을. 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강남구에서 이제 전향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변수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물론 장기 거주하면 뭐 결국엔 다 해주겠지만 그런 게 있고 둘 다 근데 둘 다 괜찮아. 방이동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을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닌가. 가락동보다는 그 두 군데 조금 더 그냥 뭐 2, 3억 더 빌려가지고 좀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게 가락동 가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가락동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가락동은 제가 봤던 게 그게 진행 속도가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봤거든요. 수익이 아무래도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실거주 하실 게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오르면 또 팔고 딴 데로 가시게요? 그쵸. 아, 수익이 뭐 몇 년 있다가 수익 많이 나면은 갈아탈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가락동이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방이동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가겠죠, 걔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개포동이 재건축 이전부터 다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치동에 있는 구축들은 재건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면 개포동이 다 됐는데 이제 그 우선미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나요?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그거는 뭐 기간의 문제입니다. 기간에 2년을 보느냐, 4년을 보느냐, 아니면 6년 이상을 보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2년 내에 어떻게 될지, 6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입지가 좋은 데가 많이 오르더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동 알아볼 때 조금 네. 옆에 수서도 있어서 수서도 좀 봤는데 수서 1, 2단지는 영구 임대가 있어서 좀 가격이 다른 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평수가 있는데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부동산에 막상 전화해보면은 거기는 임대가 좀 많아서 별로 좋지는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게 있어서 별로인가요? 매수하기에는? 거기도 올라요. 오르는데 그 선호의 차이인 거죠. 선호의 차이. 이런 동은 안 올랐나요? 이런 동은 재건축 안 되는데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다 선호의 차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은 가격 상승 폭이 다른 데보다는 낮겠죠.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무리해서라도 좀 더 좋은 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진권 대표님하고 통화하셨었잖아요. 예, 어저께 하고 막 전화 다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또 전화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저께는 최대 제가 15억까지 생각해서 네. 이런동에 꾸역꾸역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금 양도세랑 그런 거 취득세 내고 이렇게 부대 비용 들어가면 너무 버거울까봐 네. 14억으로 이렇게 다시 낮췄어요. 그래서 14억 낮추다 보니까 이제 송파로 알아보게 됐어요, 또 오늘. 아, 금액을 줄이니까 또 지역이 달라져서. 네, 그렇게 알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럼요. 용기 있는 자가 뭐 그렇습니다. 수익을 얻는다? 그렇지.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초구에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상급지로 하나를 이렇게 더 좋은 상급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서초구에 집을 하나 있지만 제가 현금을 좀 있어가지고 이 집이 팔리면 현금과 합쳐가지고 잠원동이나 더 상급지로 이제 가려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집이 계속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뉴스에서는 네. 우리 서초구 강남구가 되게 막 많이 막 매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 쪽은 그렇게 빨리 매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네. 이제 강북에 그러니까 강남 쪽에다가 전세 기구를 살려고 그랬더니 그 취득세가 8%더라고요. 네.
8.8%인가? 그래서 강북에다가 입지 좋은 곳에다가 그냥 전세기구 하나를 샀는데 지금 저희 같은 이렇게 1주택자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사놓고 좀 불안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어떻게, 네,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이미 다 상황은 종료. 상황 종료됐는데 뭘 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서 이제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요. 물건을 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뭐, 그 좋은 거 사셨겠죠. 돈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하나 오르는 것보다 두 개 오르는 게 더 크니까요. 근데 뭐 어차피 시장을 뭐 2, 3년 내에 크게 떨어질 거나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꾸준히 할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 오르는 것보다는 두 개가 비용 대비 또 비용을 좀 치르더라도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똘똘한 1주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완전한 똘똘한 똘똘한 한 채는 아닌 이 서초구의 이 집과 그다음에 강북에 있는 똘똘한 그 집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가는 게 그것도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 나쁘지 않죠. 아니 뭐 집이 팔렸으면 10만 포 2차 같은 거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안 팔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사실은 그게 목표였는데. 그렇죠. 딱 그럴 것 같았어.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안 팔리니까 어때요? 안 팔리는데 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엔 뭐 대단지 아파트 아니고 뭐 이렇게 단독 뭐이라든가 아니면 맨션 약간 큰 단지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목표였는데 지금 저희 이 집이 입지는 좋지만 그리고 동네도 좋고 학군도 너무너무 좋은데 대단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매매가 빨리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이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약간 불안한 거예요. 뭐 이게 항상 있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쳐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근데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겠네요. 그죠? 강북에 똘똘한 거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걸로 사셨겠죠. 선생님, 강북 똘똘이는 뭡니까? 그 경희궁 자이예요. 아까 그 채팅 나왔던 네네.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죠. 그래서 경희궁 자이를 샀어요. 신고가로? 맞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샀는데 저희가 신고가를 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계속 이제 물건들을 들여놓고 이제는 매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모르겠죠 뭐. 매물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신호니까. 네, 아예 매물들을 다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러면 많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희궁 자이를 1억, 2억이라도 더 올려서 빨리 팔고 그냥 계속 기다릴까. 일단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갖고 계신 게. 네, 서초동에.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이 집이. 예. 그치, 팔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놓으셨으니까 산지가 오래됐고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비과세 요건은 끝났어요. 여기 서초구는. 네,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사고 난 다음에 3년 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셔야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예. 또 비과세도 12억 넘는 거는 또 이렇게 안 해주고 하지만 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세무사님이랑 상담 받으셔가지고 그럼 3년 여기 서초구에 있는 집을요 좀 많이 깎아서 그냥 내놓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모님 자산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게 실제로 뭐 얼마나 보유하셨고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고 12억 빼고 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한 다음에 세금이 최종적으로 얼마 나올지 제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팔릴지 안 팔릴지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아 보셔가지고 빨리 파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일단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안 줘도 다 해주니까요. 상담만 받아보세요. 이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건지. 그러면 경희궁 자이와 저희가 이제 마포랑 고민했었는데 마포 쪽과 그럼 경희궁 자이 쪽을 산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은 맞나요? 샀는데 어떡해요? 샀는데 어떡해? 아니 저질러 놓고 이제 어떻게 잘했나요? 이러는 거 똑같은 건데 어쨌든 샀으니까 2년은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2년은 들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첫 번째 주택을 먼저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3년 내에.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무조건 경인공장에는 2년 들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최선일지도 모르는 거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경기공장에도 나쁘진 않고 뭐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하게 이걸 다시 샀던 거를 세금 내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2년 보유하시고 2년 다 돼갈 때쯤 그때 전략을 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네.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거를 비과세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나 경희궁 자이 샀으니까 잘했다고 해줘.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잘했다고 해달라고. 아니, 뭐라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잖아. 최고점에 샀지만 잘했다고 해줘. 매물이 없다니까 오를 수도 있지. 빠지진 않을 거야. 강북에서는 제일 좋은 거니까. 망호쌤, 네 입으로 듣고 싶단 말이야. 빨리 얘기해줘, 잘했다고. Yes, sir. 맞습니다. 뭐 이런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듣고 싶었던 확인받고 내용은 싶었던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두 장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지. You win. 뭐,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항상 최선을 다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뭐 이게 좋아 보여 한다고 해서 2, 3년 뒤에 또 그게 최선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단 이 지금 갖고 계신 집이 차익이 크시니까 그걸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 1급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저희 30대 초반 신혼부부고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예.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 한에서 예. 기름 뉴타운 24평이나 그 주변에 신축 클라시아나 센터피스 24평을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 클라시아나 센터피스는 1층 정도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기름 뉴타운 24평 중층을 구매를 할지 아니면 클라시아나 센터피스 신축 1층을 할지 예. 이게 좀 고민돼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네. 똑같다. 큰 차이 없을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아이랑 살기에 좋은 데를 그냥 하시면 된다. 예, 두 분이서 이제 네. 좀 막 깨가 막 쏟아질 거 아니야. 둘이 손잡고 가서 네네네. 집 싹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사세요. 거기서 아, 독인객인입니다. 그냥 금액은 좀 더 높아도 만약에 신축이 마음에 들면 그냥 신축 사고 그냥 그렇지. 비슷하게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어차피 1층이잖아요. 네네네네. 1층은 매매가 잘 될 때 그때 팔아야지 세금을 받지. 네네네. 근데 내가 팔라고 하는 시점에 네네. 뭐 절묘하게 그 타임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래를 누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기름 뉴타운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구축이지만 살기는 좋은데 네네. 여기도 물론 신축이고 좋긴 하겠지만 1층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1층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을 때는 7% 정도 할인해서 팔고 안 좋을 때는 10% 이상 깎아야 되거든. 예. 예,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 그래, 하지만 이쪽은 신축이고, 기름 뉴타운은 아무래도 좀 연식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구축인데 살기 좋지만 조금 들어올 것 같은 데를 살 거냐? 예. 신축인데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제일 안 좋은 1층을 살 거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둘이 애기랑 셋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 데를 사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만족스러운 그치. 미래 가치는 비슷할 거다라는.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냐. 그런 네네네. 이야기죠. 그쵸. 네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음. 싱글이고 네. 네. 둔촌 그 소형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둔촌이요? 그리고 그 포레온. 네. 오, 일단 박수. 그 짤! 빰빰빰빰빰 축하드립니다. 네. 와, 위너네 위너. 예. 네, 그래서 예. 그 소형이 있어서 그거는 잔금은 그 잔금 대출 이빠이 땡겨서 그냥 메꾸려고 하고. 잔금 대출 이빠이 전문 용어 네. 나왔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집에서 이거는 지금 매도를 했어요. 벌써. 그래서 매도를 해서 예. 이걸 가지고 한 7억 정도 계보로 나도 이게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여서 네. 이거를 이제 마포구 성동구 나도 한 2급지 이제 갈아타서 파킹 해놓으려고 네. 엄청 머리를 썼는데 네. 너무 오른 거예요. 그렇지. 마음에 드는 건 항상 비싸지 뭐든. 그래서 한 7억 계보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뭐 마레프부터 시작해서 마레프, 마더클, 뭐 마그자 뭐 다 보고 예. 옥수도 다 돌았어요. 그 모두 제가 급기야 이제 이편한 신촌을 네. 전세가 낮게 세팅돼가지고 갭이 너무 큰 거를 예.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서 밀어내고 실입주 한다고 해가지고 밀어내서 전세 다시 세팅하는 막 그것까지 다 동원을 하려고 했으나 물건이 다 들어갔어요.
다들 안 판대요, 이제는. 그래서 막 13억짜리가 다 15억이 됐고, 막 15억은 다 16억이 넘어버렸고, 갭은 다 8억대인 시장이에요. 지금 제가 가려고 했던 이급지가. 예. 이 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거를 장위자이 레디언트나 이문 라그란데 입주권을 해서 거기는 이제 지금 실투가 한 6억 5천, 뭐 7억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차라리 지금 뭔가 투자라고 하는 거면은 내가 적정한 가격, 조금 메리트 있는 낮은 가격을 세팅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내가 뭐 그 간판 보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적정한 투자금이 들어가서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대상 투자 물건을 그런 이급지가 아니라 아예 이런 입주권을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사고도 돈이 한 3억 정도 남거든요. 예. 네. 그럼 나중에 세 번째 주택을 나중에 뭐 정부 규제가 뭐 풀려야긴 하겠지만 좀 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급지 놓친 7억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조금 더 시세 상승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주권, 동대문구 성북구에 있는 신축 입주권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이 많고 일단 둔촌도 됐고 그다음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 우리 체력도 좋으시고. 체력도 좋으시고 일단 앱만 보는 기본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럼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내가 이제 입주권을 사게 되면 지금 뭐 분담금도 있을 거고 다 계산해서 대략 이제 매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전마진이나 계산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매가를 지금 한 10억으로 대충 봤을 때 얘네가 그래도 입주장하고 좀 상승 탄력 받으면 최소 한 12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2, 3억 보고서는 나오면 그때 또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뭐 어차피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내가 큰 게 뭐 여기 길게 가져가거나 뭐 5억 벌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둔촌 그거 이제 팔면 둘이 네. 합쳐서 그때 오히려 좀 더 안전한 똘똘한 이급지 아니면은 서초도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우리의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네. 그래요?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본인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고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열심히 알아보고 계시고 공부도 잘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때 또 이제 비교를 할 때 내가 과연 이 10억을 지금 어쨌든 매가 10억짜리 물건을 살 때 네. 예를 들어 장의자의 25평이랑 네. 행당 한진이랑 똑같이 1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내가 10억으로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급주를 보고 상품을 보다가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을 파킹한다라는 문제로 다시 조금 바꿔서 해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안쪽의 급지지만 신축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론까지 좀 가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고민을 해서. 고민의 깊이라든지 추론 과정이 너무 체계적이고 좋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동구에 대단지 준신축을 할 거냐, 그 장위동 이렇게 재개발 대대적으로 되는데 입주권을 할 거냐, 그게 어떤 게 더 나중에 돈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행당동에 구축을 산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세로 산다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을 때 시장 수익률을 내가 갖고 있는 돈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인 거고 장이동에 있는 입주권을 산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 있을 거고 그 안전마진 플러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갔을 때 추가되는 수익률도 있어 이중으로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장이자이 레디언트 장이동 쪽에 이쪽은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이제 뭐 혹시 뭐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입주권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그 리스크 자체가 많이 해지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좀 기다리더라도 안전마진이 크다면 장이동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미 여기도 좀 많이 그러니까 절대가가 제가 너무 2급지 물건을 보다가 여기로 오니까 절대 가격이 10억이야? 막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건데 막상 덤비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주권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사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산다는 그 대략적이 필요한 현금 있잖아요.
그게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쵸. 한 번에 훅 잡아야지 자꾸 전화하다 보면은 주인들이 다 집어넣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은 스킬이 중요합니다. 입주권은 현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사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전화할 때마다 5천만 원씩 올라요. 그래서 부동산들도 되게 띡띡거리면서 전화 받죠. 맞아. 아이씨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괜히 또 전화하면 또 이거 이 주인이 5천 올릴 텐데 그냥 맞아요. 현금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으면 확실히 이야기해요. 내 전화해 볼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전마진이 크면 당연히 행당동보다는 그게 낫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이런 분양 올라올 때마다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이 들었던 게 장위자의 레디언트랑 이문 네. 라그란데랑 네. 저는 이문동도 잘 알고 장위동도 잘 아는데 오 잘하는데 왜 물어 나한테? 근데 근데 이제 이문동이 왜 네. 좋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문동이 좋다고요? 왜 좋냐고요? 왜 좋을까? 거기 지상철 1호선이 무슨 뭐가 좋다고. 음. 거기 청량리가 같은 동대문구라도 멀고 그래서 안전마진을 계산할 때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대장단지가 주변에 없고 그걸 청량리랑 비교하기에는 거리상으로나 생활권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이문 라그란데에 대한 내가 안전마진을 볼 때 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반면에 장의자의 레디언트는 뭐 조금 먼 얘기고 하고 그러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광운대 역세권도 있고 GTX 들어오는 그래도 도보 그래도 15분 20분 거리에 있고 완전 6호선의 초역세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자에는 성북구라고 해서 조금 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두 가지를 똑같이 10억으로 잡을 때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봐. 본인이 그래요? 장이동이 더 좋잖아. 나도 더 좋아. 장이죠. 그래요? 기간의 문제. 청량리 펌핑된 거잖아. 청량리 펌핑된 건데 네. 장이동은 장이동만 보면 안 돼. 장이 뉴타운이라는 게 지금 되고 있고 네. 거기 연계해서 광운대 역세권 쪽으로 가는 라인에 있는 것들도 관리 처분 인가 중이거나 철거해서 공사 중인 데도 많고 어차피 GTX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거기다 강원대 역세권은 2027년에 확정이고 GTX도 그 즈음에 또 좀 지나서 들어올 거고 미미삼도 진행할 거고 하니까 네. 이게 재개발 쪽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 주변 전체가 얼마나 사이즈 있게 바뀌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문동보다는 그쪽이 호재가 훨씬 더 많고 앞으로 이제 평가가 달라질 만한 여지가 되게 많으니까 네네. 그건데 이제 그거가 실현되기 전에 그 이빠이 언니가 나올까봐 걱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빠이 언니는 제가 더 좋은 물건을 잠글 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나의 조언이 필요 없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나 믿음을 좀 더 가지면 좀 더 훌륭한 네. 투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망고쌤의 기운이 너무 좋은지 지금 제가 놓친 물건의 부동산에 지금 전화가 왔는데 네, 빨리 해보세요. 예. 만약에 이 편한 세상 신촌 네. 그거가 지금 정보가 15억인데 지금 제가 14억이다. 좋은 동부스예요. 기간의 문제라니까. 기간의 문제. 몇 년을 보느냐 투자를. 2년만 딱 볼 거냐? 아니지. 그러면 4년 5년 볼 거다. 그러면은 이 편한 세상은 나는 별로 나는 사실 많이 땡기진 않아. 땡기진 않아. 예. 그냥 돈 똑같이 3억 벌 거면 똑같이 3억 수익 기대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장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장이동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더 편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아이파크 네. 강원대 역세권 아이파크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그 시기쯤에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와우.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천지개벽의 효과가 아직 반영이 덜 된 것 같거든. 그쵸. 목사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가보면 휑하거든. 이게 네네네. 여기가 이제 거기는 교통의 중심이야. 고가도로, 지하철, 이렇게 일반 평지도로 가보면은 이제 네. 교통의 중심이라 말하는데 엄청 복잡하고 엉망이거든 사실. 네. 그쵸?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 길가에 네. 포장마차도 많고 그죠? 네. 좀 근데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우양우 해가지고 보면은 그쪽이 바뀌는 모습이 엄청나게 바뀌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나는 그게 아직 위쪽으로. 반영이 많이 안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우양우 한 다음에 뒤로 돌아 했을 때 이제 그 강원도 역세권의 호재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망고쌤 오프라인으로 볼 일 있으면 제가
그 이빠이 언니예요 하고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하는 그 특강을 그때 회사 때문에 신청을 못 해가지고 너무 아까웠어요. 8월 17일에 또 합니다. 언제요? 8월 17일. 아 8월 17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 오케이. 뵙겠습니다. 이빠이 언니 기대할게요. 예. 그때 계약서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잘하신다. 잘하실 것 같다. 부자 될 것 같다. 네, 예. 잘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둔촌 등기 잘 치시고 예, 돈 많이 버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달에 봬요. 예. 네. 터져. 방광 터져. 마무리해야 돼. 아, 예. 마무리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 네가 좀 해봐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확정된 미래예요. 지금 서울은 적어도. 확정된 미래. 2, 3년 동안은 그 부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승 추세가 바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름의 시장을 보는 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흔들지 말고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자산을 뭐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익인 것 같은데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익일 것 같다. 이상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터질 것 같다. 지금 내 표정 봤지? 안녕.